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뭐하러 도와주냐고요? 제가 먼저 도움을 드리면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돌아오면서 서로 풍족해지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 먼저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는 게 제가 근 한 40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부자가 되실 수 있게 열심히 경제지표 및 경제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지표를 설명드리고 투자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 4월 10일 3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특히 신흥국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고 또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달 상품과 재화의 가격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앙은행이 정하는 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 돈을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난해 10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당시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경기의 고점 부근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이것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을 통해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은 미 연준의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리고 적절한 장기금리 조절을 위해 미국의 통화정책을 관리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 연준의 주요 업무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지수가 오를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합니다.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반대로 하락하면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의 푸른색이 소비자 물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고요. 붉은색이 미 연준 기준금리입니다. 자,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죠. 물가가 오를수록 미 연준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1980년처럼 과도하게 물가가 올라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미 연준은 적절한 시점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빠르지 않게 조절을 하거든요. 자, 반대로 경기가 둔화돼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적절한 수준의 물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통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준금리에 약간 선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왜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의 푸른색 선이 미 연준 기준금리고요. 붉은색 선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난 2001년 IT 버블 당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시면 기준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고 나서 경기의 호황이 지속되던 시점에 주식시장에 폭락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FED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른 시점에 주식시장에 폭락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지난 2001년 IT 버블이 터지기 전 몇 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몇 년, 이런 영역들과 비슷한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될수록 경기의 정점이 다가오고 폭락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이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지 소비자 물가지수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 달 발표된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4월 10일 발표된 지난 3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으로 아직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면 2% 이상의 구간이 지속되거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속해서 상승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죠.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봤을 땐 아직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할 게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유류, 가스 등의 에너지를 뺀 것을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처럼 국제 유가 및 곡물 등은 가격 변동폭이 크고요. 경기의 요인이 아닌 정치나 전쟁 등의 요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실제적인 경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곡물과 에너지 부분을 뺀 부분을 핵심 물가지수로 확인을 하는데요. 실제 경기 파악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쓰입니다. 자, 그림은 핵심 물가지수와 미연준 기준금리 이거 비교한 차트인데요. 역시나 핵심 물가지수와 기준금리의 흐름도 장기적으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물가지수가 미연준 기준금리에 살짝 앞서 있죠. 다만 앞서 보여드린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월 10일 발표된 미국 핵심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로 전월 대비 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의 푸른색 선이 핵심 물가지수고 붉은색 선이 미연준 기준금리인데요.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핵심 물가지수 상승률은 장기간 2%를 넘지 못하였죠. 자, 미연준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구간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2013년 보시면 단기적으로 핵심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자, 이때 미연준은 채권 매입을 중단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핵심 물가 상승률은 그 이후에도 2%를 넘기지 못하고 2% 미만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핵심 물가지수 상승률이 2%를 넘어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저희 화살표 친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푸른색의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2%대로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핵심 물가 상승률 두 가지를 봤더니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락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급락을 하게 되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이고요.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면 미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상승에는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매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상담 신청이나 상담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자, 주식이나 투자를 하실 때 초보자 때는 금융시장의 이 사기꾼들에게 돈을 잃고 농락을 당하기 좀 쉽습니다. 자, 이것을 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끔 종목을 추천해 주겠으니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비를 내라. 그리고 추천해주는 종목을 따라하기만 하면 몇 달 만에 50% 또는 2배 정도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하지 뭐하러 힘들게 영업하면서 회비나 받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자, 몇 억만 대출 받아서 직접 투자하면 금방 수십억 될 텐데요. 자, 이것은 명백히 과대 허위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권사나 아니면 자산운용사, 자문사 이런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들 보면 대부분이 유사투자자문업체인데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뭐냐면 주식 투자의 경험이 전혀 없어도 금융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도 어느 누구나 신고서 하나만 내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 바로 유사투자자문업체입니다. 금융시장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에 연락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알아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게 법의 허점인데요.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서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는 과대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률에 현혹되거나 또는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고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아보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 금융의 사기꾼들에게 비싼 회비도 뜯기고 손실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들은 바보들의 눈먼 돈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10%씩 20%씩 오르고 내리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 자, 마음은 몇백만원 몇천만원 가지고 금방 수십억의 부자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앞으로 뭐 회사도 그만두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달에 뭐 100만원의 회비만 주면 고급 정보를 주고 너에게 그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주겠다 이런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사기꾼일 뿐입니다. 저에게도 종목 추천을 해달라고 메일이나 연락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과대, 허위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지표에 맞게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는데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아니면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뭐 이런 구간에서는 뭐 당연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경기 흐름에 맞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 수익률을 내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잔뜩 실망을 하십니다. 한 달에 10% 이상 또는 뭐 1년 만에 2배, 3배 나는 종목이나 이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로 연락을 하셨다가 뭐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시는 건데요. 자,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냉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만 주면 6개월 내에 2배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알려주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의 99%는 못 본 척 지나가거나 뭐 아니면 이런 사기꾼 같은 이라고 뭐 당장 꺼져 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인터넷 또는 증권방송에서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나와서 똑같이 저한테 100만 원을 주면 6개월 안에 2배로 오를 종목을 알려주겠소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100만 원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면 사기에 당하는 것이죠. 자, 금융시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인가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이 자문사가 아닌 경우 또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수십, 수백의 월 회비를 요구한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뭐 거의 99%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좀 더 냉정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 이런 금융시장의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회비도 뜯기고 손해도 보는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